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나 건축물 또 생명체들에게 뼈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뼈대가 약하면 아무리 튼튼한 근육과 몸을 가졌다고 해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기업 조직에도 뼈대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죠.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지난 9개월간 국내 기업 100개사 또 4만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도와 기업 문화를 종합 진단했는데요. 결과는 무척 안 좋았습니다. 습관적 야근과 경직된 상하 관계는 낮은 생산성을 불러왔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성은 막혀 있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건물이나 사람의 외면과 같겠죠. 문제는 뼈대인데 오히려 약한 뼈대에 외면만 키우다가 결과는 참담해질지도 모릅니다. 문화, 어쩌면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뼈대인 건 확실합니다.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자, 가장 빠른 주요 경제 뉴스 소식들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모바일 채팅 앱으로 외환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과 금융의 경계 정말 사라졌는데요. 편리해질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ISA 어제 첫날이었는데요. 가입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32만 명 정도가 가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아직도 남성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카카오톡 같은 이 모바일 채팅 앱으로 외환 송금까지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또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소액 외화 이체업 도입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은행에서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앞으로는 보험사와 증권사는 물론이고 이 핀테크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특히 이 핀테크 기업이 외환 송금업자가 되면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을 통해서 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좀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다만 그 외화 이체 한도는 1인당 건별 3,000달러 이내, 또 연간으로는 2만 달러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 환칙이나 자금 세탁 등의 이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 앞다퉈 이 페이 시장, 즉 결제 시장에 뛰어든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 외환 송금이 이렇게 되면 수수료 같은 것들 싸지겠네요? 네, 그 외환 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이 경쟁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송금 수수료도 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 100만 원을 보내려면 많게는 이체 수수료만 5만 원씩 내야 하는데요. 국내 은행에서 외환 송금을 하려면 해당 은행 또 중개은행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또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에도 해외 현지 은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네. 은행을 최소 3구 이상 거치다 보니까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시간도 3일 이상 걸렸는데요. 이 핀테크 기업을 이용하면 수수료는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시간도 좀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은행들도 수수료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외로 사실 돈이 오가는 것 그간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아주 편해지면서 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은행들이 제형저축 금리를 일제히 낮췄다고요? 네, 그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이 이달 초에 이 변동금리형 제형저축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인하했습니다. 네. 국민과 하나은행은 4%대 초반이던 금리를 2%대 후반으로 1.5%포인트나 내렸고요. 신한과 우리은행도 역시 1%포인트 이상 내리면서 2.5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제형저축은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아니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적금인데요. 네. 서민층 재산 형성을 위해서 2013년 3월에 만들어져서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이 4% 안팎의 고금리가 부각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가입자가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작년 하반기에 늘어나서인가요? 이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한 이 저축 왜 갑자기 내리죠, 금리를? 네, 그 변동금리형 제형 저축은 처음 3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가 이후 1년마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금리는 계속 떨어졌는데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좀 금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세제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진 만큼 금리를 내리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애초에 이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이 금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은행의 행보를 보면 은행이 다급해진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성적표가 나왔네요. 네. 한 32만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그 금융위원회 자료인데요. 그 ISA 판매 첫날인 어제 모두 32만 2,990명이 이 가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31만 2,464명으로 이 97% 가까이 됐고요. 증권사가 나머지 3.2%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가입 금액은 모두 1,100억 원 정도였는데 은행이 802억 원, 증권사가 293억 원을 기록해서 이 증권사 쪽에서 상대적으로 큰 돈을 맡긴 고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ISA 형태별로는 그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신탁형이 32만 2천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 ISA 얼마나 인기를 끌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기업 문화 수준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국내 기업 100개사 그 4만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기업 문화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국내 기업의 77%가 조직 건강도가 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이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더십과 시스템, 역량, 또 외부 지향성 등이 기업 문화에서 중요한 4개 영역에서 이 모두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반면에 책임 소재나 동기부여 등 이 직장인들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서만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직의 생산성이 이 강압과 명령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직 건강에 대한 여러 시각들이 있지만 특히 경영진과 직원 간의 시각차도 크게 엇갈렸다고요. 네, 그 경영진은 조직 건강을 최상위 수준으로 좀 평가한 반면에 이 직원들은 최하위 수준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이 좀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직원들은 특히 이 습관화된 야근 문화를 좀 가장 심각한 기업 문화로 꼽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주 5일 기준으로 야근이 평균 2.3일, 또 3일 이상 야근자 비율도 43%에 달했습니다. 야근이 없다는 직장인은 12%에 불과했는데 이 문제는 이 야근의 효과가 좀 별로 없다는 건데요. 야근자와 정상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좀 비교를 했더니 오히려 정상근무자가 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해외 어떤 기업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였더니 효율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더 집중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좀 좋아져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또 조금 놀라운 뉴스가 기업들이 채용할 때 아직도 남성을 선호하는 게 조사됐다고요. 네, 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이제 4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절반 정도가 이 채용할 때 성별을 좀 본다고 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남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5.5%로 여성의 24.5%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니까요, 그 야근이나 출장 부담이 적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니까 역량이 더 우수한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이 남성을 선호하는 직군은 제조, 생산, 영업이나 영업관리 등이 많았고 여성은 서비스 업종이 좀 가장 많았습니다. 예,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와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 다르니까 조금 저도 당황스럽네요. 여성은 능력이 있어서 남성은 일 시키기 좋아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통계청에서 재밌는 걸 내놓았네요.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살고 싶은 우리 동네는 이 주거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해서 살고 싶은 동네를 한눈에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그 지난해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 통계로 찾고 살고 싶은 우리 집 기획을 시스템으로 좀 만든 건데 인구와 주택, 사업체 등이 통계청 통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역을 좀 찾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자연과 주택, 안전, 교육은 물론이고요. 생활 편의, 교통, 복지, 문화 등 7개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이용해서 그 이사하려는 지역의 상세한 현황을 좀 조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대충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계적 자료를 보고 이사갈 동네를 찾는다는 것 괜찮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후 3시가 되면 증시는 마감되고요. 오후 3시 20분이 되면 YTN 라디오에서는 증시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요즘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좋은 평가만 많이 있어 왔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사실 한번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숨고르기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하셨던 대로 3월달 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강세 흐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죠. 오늘 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2.30포인트 0.12% 소폭 하락한 1969.9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29포인트 0.33% 흥한 693.3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가 철회된 코데스 컴바인이라는 회사가 연일 네. 상한가를 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에 1조씩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약 한 0.5% 정도 지수를 올린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소폭 하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제 FOMC 미국의 중앙은행의 회의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활용 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추진체를 더 달아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2,000포인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6일 이후에 그러니까 즉 내일 이후쯤에는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결론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번 달 초에 생각했을 때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상승 흐름들이 꺾이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조금 했었는데요. 최근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금융시장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지표 그리고 중요한 지표를 하나 꼽아보라면 금리입니다. 네네. 네, 금리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특별히 미국 10년물 국채를 우리가 대표 금리물로 보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2월달 중순중에 패닉 장세, 폭락 장세가 왔을 때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다. 즉 국채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반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2월 중순 상황 1.66%까지 크게 떨어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는 1.96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2.27%인데 그 흐름들을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채권에 집중하던 흐름들이 이제 완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면은 딱딱 이자 돈을 주고 만기에는 원금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마감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위험자산 쪽으로 유리한 국면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철강이나 철강석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비철금속 가격도 서서히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가 실질적인 회복이 된 것은 아닌데 이런 원자재가 오른다는 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그 펀드 흐름들을 살펴보면 선진국 주식형 펀드로 최근 2주간 약 30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는 17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한국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유입액이 거래소 기준으로 3조에 육박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흐름, 즉 위험자산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 그런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를 상당 기간 못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상당 기간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인식하게 된다면 시장은 한 단계 더 점프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결국 지금 설명하신 게 경기 부양이라든가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정책 공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계속 완화적 정책을 펴고 있고 중국도 완화적 정책 펴면서 조금 안정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결을 했고요. 네. 일본은 계속해서 완화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키를 들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약간 스탠스, 즉 보폭을 조금 맞춰준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성향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한국 거래소 주가 지수 기준으로 약 한 2,050포인트까지도 상승 폭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적 메시지 효과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풀고 선물 받고 상식 풍부해지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 콘서트 공연 티켓 선물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자, 좀채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생활 물가는 점점 고공행진 높아만 가죠. 이렇게 주머니 사정 어려울 때 살림 책임지는 주부들은 더욱 아끼고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이것. 노트에 지출 내역과 또 수입 내역을 일일이 적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모바일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거래를 모두 추적해 개인별 자산, 부채, 관리, 지출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것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인데요.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용돈을 받아 쓰는 학생들도 이것을 꼭 쓰면 돈의 흐름과 본인의 경제 생활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고요. 전 세계 도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땅을 중국 사람들이 사들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투자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위주의 기업들에 대한 M&A, 즉 기업 인수합병도 거세게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규모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 세계 또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는 경제 동력인데요. 과연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중국의 한국 기업 M&A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이은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수석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보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는데요. 이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의 M&A에 대한 규모 역대 최대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네. 2015년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M&A는 이제 건수로 보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3건이고요. 네. 금액으로는 128% 증가한 19.3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10년, 그러니까 2006년 이래 발생한 중국의 한국 기업 M&A 총 64건 중에 그 43건인 70%가 2014-15년 약 2년간에 일어났으니까 최근 들어 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좀 급격해진 경향인데요. 네네. 100억 위안, 약 1조 8,800억 원 규모의 산업 M&A 펀드가 중국에 조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이 M&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가전 대기업인 그 TCL 그룹이 국유 반도체 기업인 즈광 그룹이랑 함께 조성하는 M&A 펀드인데요. 네. 이 즈광 그룹은 그 최근에 미국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 기업인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인 샌디스크를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대규모 M&A 펀드를 조성한다는 건 향후 M&A에 쓸 총알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발 M&A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이렇게 중국이 기업들과 M&A를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영역이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후발주자의 선발주자 따라잡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내수 시장도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또 세계 시장도 중국이 제패하겠다는 또 의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중국이 선두주자를 제치려면 일단 원천 기술 개발부터 해서는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네.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기름길을 택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빨리 경제 영토를 점유해서 이렇게 선두 그룹이 되려고 하는 욕구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같은 이유겠지만은 특히 한국 기업을 겨냥하는 이유, 최근래 거래량 그 교역량이 아주 늘었다고 했는데 비슷한 이유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같은 어떤 배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게 기술력 대비 기업 가치는 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있는 이제 좋은 인수 대상이다라고 본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엔 이제 문화 콘텐츠 이제 서비스 업종으로 좀 인수가 활발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좀 유사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제조업, 이른바 공장이 아니라 이 문화 콘텐츠 산업과 기업에 대한 M&A와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는 것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규모는 어떻게 밝혀져 있습니까? 우선 수치적으로 보면 2006년에서 2014년에 일어난 그 중국의 한국기업 M&A가 총 31건인데요. 이 중에 52%가 제조업 분야였었는데 2015년에 발생한 33건 중에서는 이제 73%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어떤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보게 되면 향후 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어떤 M&A가 좀 더 적극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대만이나 홍콩의 이 문화 콘텐츠 인력들, 고급 인력들과 기술들을 흡수하는 차원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까지 나서고 있는 게 조금 놀라운데요. 문제는 한국 기업 역시 중국 기업과의 M&A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강제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M&A를 선택하는 것 중에 좀 주요한 걸 살펴보면 국내 규제라던가 혹은 이제 한국의 좀 좁은 내수 시장을 탈피해서 중국을 좀 새로운 수익 창출처로 잡기 위한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이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나 그리고 게임 산업이 특히 이제 중국 자본에 이렇게 많이 침투한 분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대표적인 규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제한, 참여 제한이라던가 그다음에 셧다운제 웹보드 게임 규제 같은 것들이 이 해당 기업들을 좀 중국 M&A에 참여를 하게 하는 참여라기보다는 좀 적극 나서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셧다운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국내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든가 여러 사회적 이유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욱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나서고 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선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문제는 게임도 그렇고요.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이 향후 우리의 주요 경제 동력이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인이 중국 돈, 즉 중국에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좀 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한류라고 해서 이제 국내 게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제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이 산업이 지금 중국의 어떤 투자가 많아진다라는 것보다는 특히 중국 기업들의 최근 이제 부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국내 기업들을 M&A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인데 이런 좀 중국 기업의 부실 우려가 좀 실물 경제화가 될 경우 좀 더 한국 기업들의 줄도산까지 이어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인수하는 중국 기업들이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 기업이 무너지면 자칫 우리가 키워왔던 M&A 된 산업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협인데 이런 것에 대한 좀 안전장치나 제재 혹은 여러 가지 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들은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는 아직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좀 중국 M&A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M&A 확대를 이제 막을 수 있다거나 혹은 그런 규제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의 M&A 확대를 막아서도 또는 막을 수도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특히 M&A 역량을 키워서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 이 M&A가 우리가 먹히는 형국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는 형국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의 어떤 기업 규모를 좀 키우고 M&A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이제 막는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개선을 하고 기업들이 규모도 확대하고 세계 M&A 시장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제도 같은 경우 사실 이미 좀 법제화된 면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부 제도라든지 지원 같은 면에 있어서는 좀 어떤 방향의 접근이 있어야 이 중국과 M&A에 있어서 좀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제가 살펴본 것은 일단은 국내의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기업들의 규모화를 방해하는 규제를 일단 좀 폐지를 검토를 하고 일단은 지금 중국 기업들의 자본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안전 투자 자본,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공동 M&A 펀드 조성 등을 좀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되면 좋을지도 얘기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규제라고 하면 이거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비중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견기업들이 다른 중견기업을 인수해서 좀 대규모화되는 것을 의지를 좀 약화시켜서 기업 M&A 역량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자본 확대라던가 기업 규모 확대를 좀 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의 목적과 또 근거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M&A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불리하게 M&A를 당하거나 또 경쟁력에서 밀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 번쯤 여러 가지 방편의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추가로 또 저희가 이 문제 발생할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미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답 많이 다 맞춰주시고요. 항상 마이너스 인생인데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이걸 쓰지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예, 아직 시간 남아있거든요. 정답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3시 38분입니다. 생생경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TV 뉴스를 틀거나 뉴스 보면 전부 다 인공지능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알파고 때문이죠. 자,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지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과 호기심 때문에 비단 바둑뿐 아니라 전체로 퍼지고 있는 이 기술 관심이 높은데요. 이미 핀테크로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전문 내용 조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핀테크 센터장이십니다. 서강대 경영학부 정유신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알파고와 대국 보셨죠? 예, 딥러닝, 딥러닝이나 연산 능력, 혀를 내두르게 정말 하던 그 능력인데요. 이미 금융 쪽에서도 투자 분야에서는 사람을 압도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인공지능이 있다고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번 알파고 때문에 많이 또 화제가 됐죠.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 말 그대로 이제 로봇하고 어드바이저 이제 합성어예요. 네네. 자산운용이라든지 금융 쪽에 어드바이저 들어온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로봇 같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적인 성격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도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쪽으로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좀 창의적인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거고 약한 거는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주어진 어떤 그런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약한 인공지능적인 컨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쓰이고 있는데 이제 금융 자산 그 운용 쪽에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고객들의 성향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뭐 이제 회피형 또 좀 좀 취하는 그런 스타일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 거에 맞춰서 또 이제 운용을 한다 그러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과 양쪽의 정보 데이터를 갖다가 연결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로보 어드바이저로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기사를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수준의 이 로보 어드바이저 또 이제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에 의한 투자가 인간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앞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이제 좀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제가 운용에 이제 뭐 액티브 그러니까 운용자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운용하고 패시브 수동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니까 뭐 한 2달 좀 남짓 좀 지나서 운영 그 성과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도 좀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난 그런 그 수익률이 액티브하게 이렇게 운용자가 운영하신 그런 수익률보다 뭐 좋았다. 근데 뭐 코스피는 지금 한 1.4% 정도 좀 올랐는데 액티브한 운영하신 분들은 좀 마이너스 한 2% 났고 이렇게 운영 로보 어드바이저 하는 분들이 뭐 한 2% 이상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반드시 그런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그런 수익률을 기록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인공지능 뭐 뉴스가 나오자마자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조금 솔깃한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한번 교수님하고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던가 양적 분석 능력은 뭐 확실히 사람보다 앞설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금융투자 시장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시장으로 좀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고객의 어떤 그런 성향을 분류하고 또 그 운용 대상의 자산 그 종류를 분석을 해서 서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막 계속 이용했는데 계속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그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계속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런 걸 좀 더 많이 쓰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를테면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소액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사람이 직접 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돈 갖다 모아 산다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알고리즘 하면 작은 것들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뭐 근데 근로생활자라든지 뭐 이제 좀 그 소액의 어떤 운용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뀔 수 있지만은 한순간에 이제 바뀌는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런 식의 어떤 그 로보 어드바이저 이제 운용이라는 게 아까 우리 바둑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바둑은 이를테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 수긴 하지만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정해진 환경 내에서 다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분석을 해서 하니까 최적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가장 한 수 한 수마다 정확하게 가장 이제 좋은 수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주식 운용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 운용은 과거의 데이터가 있지만 계속 새로운 그 외생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충격도 오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실수 앞뒤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뭐 로봇으로 완전히 바뀌어갈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 터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핀테크와 관련해서 뭐 여러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셨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 뭐 이런 인공지능 외에도 기업 관리, 뭐 위기 관리, 또 인사, 뭐 채용도 이런 것들이 기술이 확대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좀 추세가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앞으로도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한 인공지능이 뭐 강한 인공지능이든 약한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 데이터가 구축이 된 상태로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갖고 최적화 그 프로그램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뭐 재무관뿐만이 아니라 뭐 인사라든지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쪽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거 갖다가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계속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쪽에서는 계속 확산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IT가 접목된 부분들, 네. 특히 이제 IT가 과거에는 이제 뭐 그냥 IT가 점선면의 IT였다면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로 해서 공간의 IT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쪽 분야들은 뭐 이런 이미 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영역이 더 넓어질 거고 재밌는 건 이제 단순 노동보다는 아무튼 지식산업 쪽의 어떤 영역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토피아가 있으면 뭐 디스토피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인공지능이랄까요? 좀 기술이 적용된 경제 분야의 어떤 걱정해야 될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런 우려들을 하시죠. 이게 뭐 고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생각이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익들이 나올 수가 있고 과거 이를테면은 그전에는 이제 어떤 운영이라고 그러면 주식 채권 뭐 어떤 종목을 할 거냐 그 운영 쪽에다 포커스 맞춰가지고 다양한 것 갖다 우리가 취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고객들하고 맞춤을 잘 안 했어요.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근데 이제는 고객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톡 올린다든지 이런 거 자체 고객 정보들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러면 고객이라는 수요자의 정보와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의 공급자 이 정보가 서로 다 연결돼서 다른 것들이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일대다대응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대다대응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다른 어떤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커스터마이즈, 맞춤 연구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런 정말 시장을 또 오히려 더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시는 운용력이 있을 수가 있고 PB가 있을 수가 있고 FP가 있을 수가 있고 파이낸스 플래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걸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다른 것들을 오히려 축적한 다음에 이걸 통해 갖고 다른 쪽의 비즈니스를 더 창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통 오토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오프라인 쪽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이면 우리 사람이죠. 네네. 온라인은 이런 쪽에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그걸 이용한 기술이죠. 이런 인공지능 네. 같은 이런 기술들을 오히려 그걸 무장을 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더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개인이든 어떤 금융회사나 어떤 기업들이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뭐 해외 쪽 나갈 수 있고 이런 쪽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은 금액들도 이제는 이런 분야로 진입할 수 있고요. 비용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조금 유토피아적인 측면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경영학과 정유신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자,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확대했죠. 일본 은행은 오늘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양적 완화와 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왔고 한국은행은 1.5%로 또 기존의 방침대로 묶어뒀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 정말 이 절박한 경제 상황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정말 수긍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 경제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 이 돈 전쟁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이라던가 또 경제를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매주 화요일 이렇게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연결되는 경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전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금리 동결 또 마이너스나 완화 정책 유지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디플레를 탈출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상황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문제는요, 중앙은행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만 쳐다보는 형국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제 체질이 굉장히 이제 취약해졌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이제 한계에 저는 도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돈을 찍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부분들, 가게나 기업에게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민간 신용의 그러니까 민간 대출의 증가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미국을 제외하면요. 네. 이게 몇 년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그 실물 경제는 거의 도움이 안 되어지고, 근데 물가 상승률도 한 2011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손을 놓으면 이제 디플레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손을 빼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화 정책을 마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상 해본 적이 없는 하나의 정책인 것처럼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마냥 내려갈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거기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부양 여력도 별로 없어요. 국가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증가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고 유로존만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다가 이제 지난해 3월 달부터 양적 완화 도입까지 했는데 오히려 이제 GDP 성장률은 1분기에 0.6%에서 0.4, 0.3, 0.3으로 계속 하락하고 앉아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는 계속 돈 풀기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효과가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작아지고 있고 부작용은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 이 양적 완화라던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작용의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미국,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고 봐야겠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고용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에 이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는 있지만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여전히 금융시장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걸 전망을 고려해 볼 때 보게 되면은 저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 달러 강세라든가 이제 글로벌 경제 하향 리스크 이런 걸 감당할 준비가 미국 경제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영란은행 총재가 지난달에 이제 영국 의회에서 네. 오히려 이제 추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릴 수 있고 자산 매입도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거의 뭐 힘들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각국이 다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일까요? 지금 뭐 외환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은 위험 신호는 안 잡히고 있긴 한데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2월달 회의 동결하고선 적절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제 금리 정책의 목표는 이제 거시경제 안정하고 이제 금융 안정인데요. 네. 거시경제 안정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효과가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네.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가계 소비가 늘고 기업 수요가 늘 것 같지는 않고.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했을 경우에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지금 이 자금 유출도 지금 이제 걱정되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이제 해외 자본 유출들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금리를 지금 올릴 수 없고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내려봤자 별로 효과는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동결을 한 건데요. 저는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보다는 한국판 양적 완화로 우리 경제 체질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환율 전쟁의 대응 수단으로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금리에만 너무 매달리지만 쳐다보지 말고 네. 좀 이제 우리도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우량과 비우량을 골라서 이렇게 양적 완화가 조금 부채 문제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 번 얘기 나누고 있지만 좀 더 다른 주제가 나올 때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헤지펀드와 위안화의 싸움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행히 위안화가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환율에 대한 이 큰 손들의 전쟁 벌어지면 우리도 위험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해외에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 유입에 대한 거시 건전성 조치는 이제 도입을 했어요. 네. 그 이제 외환 건전성 3종 세트로 해가지고 외환 시장 했는데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한 조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투기성 자금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화됐을 때 투기성 자금이 장난을 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지금 마땅히 없는 상태 속에서 저는 자본 통제도 좀 우리는 이제 검토도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IMF조차도요 자본 통제는 최후 수단으로 이제 인정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 이제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경제 체력이 중요하면 이제 외부에서 공격도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내부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조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같은 것들 또 자본 유출을 막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피부의 수분 원리. 속부터 쌓이지 않는 수분은 쉽게 무너져 내린대요. 그게 바로 아이오페가 찾은 피부의 수분 원리. 바이오 하이드로 코어가 속부터 수분을 층층이 채워주니까 피부에 물이 올라요. 물 오른 피부. 아이오페 바이오 하이드로 크림. 네, 쌍용자동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30% 내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상 보증 기간을 전차종 5년 10만 킬로미터로 늘려주시고요. 9인승 SUV 코란도 트리스모는 사륜구동 기본 장착해 주실 거죠? 네,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3월에만 누릴 수 있는 쌍용자동차 슈퍼 페스티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 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인생은 타이밍. 새 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최고의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 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퍼디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 이자율 19%, 중도 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가계부입니다. 예, 가계부 10년째 썼는데도 줄지 않네요. 예, 가계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를 적용하셔야죠. 8421님이 정답자입니다.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도 퀴즈와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